벌써 화면이 들어왔네요. 네. 잠시 후에 바로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와 함께 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티웨이 항공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안승찬 기자가 저한테 네. 이 기자 한 200만 원만 빌려주라. 네. 뭐하게? 그랬더니 이걸 나 좀 장사 좀 할랜다. 그래? 알았어, 200만 원 빌려준다. 제가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장사를 해서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럼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매일 5시에 일어난다. 알았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날기. 안 그럼 깨울 거야? 아니, 돈 빌려줬잖아 내가. 그런 거. 코낀 사연이네? 코낀 사연?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잔소리 해도 되냐? 야, 아니 물론 재밌네. 뭐 계약을 한다는 건데 네. 그 정도껏 해야 되는 거냐? 아하,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재밌는 이슈네요. 네. 우리 사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네. 예. 함부로 돈 빌리지 말자. 그러니까. 네. 네.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가 되고 계십니다 이분은 거의. 오늘 뭐 티웨이 항공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네. 그 티웨이 항공 사례를 통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네. 우리 그 스퀴드 게임 아시죠? 스퀴드 게임. 오징어.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네. 게임에 보면 그 누구죠? 성기훈이 네. 그 본명이 이정재잖아요. 예. 그 성기훈이가 그 경마장에서 10만 원 배팅해가지고 100만 원 따가지고 네. 기분 좋게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는데 네. 그 사채업자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내몰리잖아.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연락이 한번 터지고 이제 그 갚을 돈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들이 그 신체 포기각서 쓰고? 맞아요. 그걸 이제 그렇죠. 제시를 하잖아요. 예. 보면 이제 누구지? 채권자가 햇빛금융론이잖아. 예. 그래서 햇빛 금융. 채권자 햇빛금융론이 빌려준 금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예. 그 기한 내에 상환을 못했기 때문에 네. 신체 주요 장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그 양도한다. 채권자인 그 네, 햇빛금융론에 양도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2020년 6월 8일 성기훈이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성기훈이가 그런 햇빛금융론이라고 하는 그 예. 굉장히 고금리에 사채를 예.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용 등급도 낮고 굉장히 상황이 궁박하기 때문에 네.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불리한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반 회사채, 그러니까 사모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른바 메자닌 채권, 그 네. 전환사채나 아니면 뭐 전환 우선주, 우선주는 우선주인데 전환권이 붙어 있는 전환 우선주, 또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 투자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 예.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많이 담은 그 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긴급하게 뭐 자금을 조달해야 될 상당히 궁박한 처지, 그러니까 어떤 네. 제도금융권에서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저비용 항공사 예. 또는 이제 저가 항공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LCC. 예. 그 안프라 LCC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몰라요? 그냥 저비용 항공사 싼 거. 로코스트 캐리어 로우코스트 캐리어잖아요. 아하. 네, 대형 항공사는요. 네. 한번 구해줬어요 제가. 대형 항공사는 FSC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풀 서비스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캐리어.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LCC들이 네. 그 코로나 이후에 물론 그때는 뭐 항공사들이 다 어려웠지만 네. 그 대형 항공사 FSC들은 뭐 나중에 이제 화물 수송도 좀 하고 하면서 좀 기력을 회복했는데 이 LCC들은 뭐 전부 그 일반 여객 항공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좀 힘들죠. 갈수록 이제 좋아지겠지만 좋아질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작년에
LCC 중에서 상장 3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티웨이 항공하고 그 에어부산하고 진에어죠. 예. 그래서 이 상장 3사들이 작년에 그 수백억 원의 유상 증자를 한 번씩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올해 또 그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예. 유상 증자를 다 했는데 진에어나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그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어요. 주주 예. 배정 후에 뭐 실권주를 예. 이제 일반 예. 투자자들한테 넘겨주는 우리가 예. 흔히 보는 그냥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 증자를 했는데 티웨이 항공만 그 유일하게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꼬았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왜 주주들과 돈 못 냈나 봐요? 뭐 작년에 조금 이제 큰 금액으로 유상 증자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 나중에 지배 구조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여기 뭐 좀 지배 주주가 뭐 여력이 좀 안 됐는지 아니면 그 사모펀드 쪽에서 먼저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넣어줄게. 접촉을 줄게. 했는지 예.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사모펀드 쪽에서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800억 원어치를 찍었는데 그것도 일반 보통주가 아니고 전환 우선주를 찍었습니다. 전환 우선주 그 CPS 우리가 이제 컨버터블 예. 프리퍼드 스탁이라고 하는 예. 그 CPS 전환 우선주를 한 800억 원어치를 이제 찍은 거죠. 이 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행 1년 후부터 네. 그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투자자한테 야. 발행한 지 대개 한 10년 정도 되면 무조건 그냥 보통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전환 비율은 이제 1대1로 이렇게 주는데 이 그 CPS의 조건을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우선은 이것도 우선주기 때문에 네. 그 발행 그 우선 배당을 보면 발행가의 1%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가액의 1%. 발행가액이 1%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전환 우선주들이 보면 액면가의 1% 아니면 액면가의 뭐 2% 이런 경우들이 좀 흔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액면가의 뭐 10% 이렇게 발행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발행가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티웨이 항공의 주가가 좀 낮기 때문에 예. 아마 2,512원에 발행했을 텐데 네. 뭐 발행가의 1%라고 해봐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그 우선 배당을 줬고 또 이제 뭐 할인율 이제 시세보다도 한 10% 할인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또 조건인데 리픽싱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주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환 우선주의 그 전환 가격,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가격도 따라서 하향 리픽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줬거든요. 물론 전환사채랑 비슷하네요. 네, 전환사채랑 비슷하죠. 이게 뭐 아주 그 드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의 CPS에서 이렇게 리픽싱을 주게 되면 이게 회계적인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그렇게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티웨이 같은 경우는 이 CPS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리픽싱 조건을 줬고 네. 그 다음에 또 누적적이고 참가적인 조건. 누적적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올해 회사가 여력이 안 돼서 배당을 못했다. 그러면 그게 쌓여가는 겁니다. 내년에 올해까지 합쳐서. 배당해 주는 거. 또 참가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보통주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률보다 더 컸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그 우선주 그 투자자들한테 네. 그 배당에 참여를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가이 뭐 그걸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참가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조건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티웨이 입장에서는 네. 우선은 돈이 급하고 빨리빨리 그 항공사 유동성을 그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조금 불리하고 뭐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크게 그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사전 동의권이라고 한 걸 준 거예요. 사전 동의권. 그게 뭡니까? 자, 사전 동의권을 어떻게 줬는지 그거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그림이 그 티웨이 그
이게 이제 지배 구조거든요. 예. 이 예림당이 이제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예. 홀딩스가 이제 티웨이 항공을 지배하는데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 이제 JKL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그 전환 우선주 800억 원어치를 인수를 해준 겁니다. 근데 요 CPS에도 다 의결권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다 의결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2.4%거든요. 예. 그러니까 티웨이 홀딩스가 41%, JKL이 22.4% 이렇게 이제 지분 구조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JKL이 들어오면서 그 어떤 그 사전 동의권을 확보를 했냐면 네. 자, 이 티웨이 항공의 그 주요한 그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투자자,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의 그 사전 동의 사항으로는 이런 게 있다 네. 하면서 이제 공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공시가 된 내용을 보면 자, 이 주식, 뭐 CB, BW 발행할 때 사전 동의 받아야 돼요. 사모펀드가 사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중요 계약 체결, 변경, 연장, 갱신, 취소, 양도, 해지. 그다음에 항공기 리스료의 지급 유예나 또는 상계 합의.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주식 병합, 분할, 뭐 현금 배당이나 현물 배당, 자사주 취득. 그다음에 정관 기타 조직 서류의 재정 변경 폐지. 그 밑에 보니까 또 있어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뭐 어쩌고 저쩌고. 자, 넘어가면 이것도 있어요. 전부 이거 다인데? 보면 전부 다? 3억 이상의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정 합의, 회계 기준이나 절차, 정책의 변경, 외부 감사인 변경, 와. 자금의 차입, 사채 발행, 유형 무형 자산 불문하고 보유 자산 매각, 양도, 임대, 라이센스 부여, 담보 제공, 연간 보수 총액 2억 이상 임직원 고용 및 퇴직 약정. 이야. 그다음에 그밖에 뭐 상여금, 그러니까 통상의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난 급여, 상여금의 지급이나 복지 혜택. 그밖에 관련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요.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냥 한 절반 쳐낸 겁니다. 와. 절반 쳐낸 쳐내고 거라고요?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티웨이 항공이 결정하는 어지간한 의사 결정은 전부 다 사모펀드가 사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네. 회사로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4월 달에 이게 지금 4월 달에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JKL이. 예. 4월 달에 딱 이 공시를 보고 I'm very surprised.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이런 약정이 체결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쌍방간의 그 사적 약정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많이 그 상세하게 공시가 그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네.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도 뭐 모든 회사의 약정을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야 이거는 사실은 사모펀드가 회사를 실제로 경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섭정도 이런 섭정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SNS에 페이스북에 이 약정의 회계적 문제점을 썼습니다. 그때 이게 회계적인 문제점이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약정에서 유발되는 회계적인 문제점이 큰 게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인간적으로 너무 하기도 하죠. 예, 인간적으로도 너무 하지만 근데 또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이런 이게 걸 했겠어요. 회계적으로도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때 저는 회계적인 문제를 쓰면서 야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이템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저번 주에 법원이 판결을 딱 내려주더라고요. 이런 그 투자자의 그 사전 동의권의 무효 판결이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대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네. 아마 어떤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특히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의 그 투자에 참여할 때 상당한 그 기존과는 다른 약간의 혼란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예. 지금 현재 이런 약정, 이런 유사한 약정을 가진 기업들한테도 좀 혼란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2016년에 네. 틸론이라고 하는 그 코넥스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 PC 시스템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틸론이 그때 2016년도에 너무너무 사정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뉴옵틱스라고 하는 회사한테 그 주식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억을 신주 대금으로 땡겨요. 그런데 어떤 주식을 발행을 해주냐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걸 발행해 주거든요. 네. 이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선주인데 네. 그 투자자가 그 투자 대상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 상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환권을 발행 회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 회사가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빚 갚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상환권을 발행 회사가 갖는 경우가 있고 예. 투자자 쪽에서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환에 예. 대한 그 권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발행이 되는데 만약에 발행 회사한테 상환권이 있다. 네가 뭐 상환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조건으로 발행해 버리면 이 상환 전환 우선주는 그냥 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본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투자자한테 상환 요구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투자자가 그냥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부채죠. 이것은 그냥 부채로 빚이고, 부채로 발행이 투자 받은 게 거죠. 아니지. 아하. 그러니까 틸론이 발행한 그 20억 원어치의 그 전환 상환 우선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RCPS 이 RCPS는 그 상환 요구권을 뉴옵틱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해주면서 그 사전 동의권을 뉴옵틱스가 가진 겁니다. 너네들 앞으로 그 신주 발행하거나 그 전환사채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거 발행할 때 나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을 약정을 한 거예요. 자, 회사하고 발행 회사인 그 틸론하고 투자자인 그 뉴옵틱스가 이제 양자 간에 그런 그 사전 동의권 약정을 맺은 겁니다. 맺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 틸론이라는 회사가 사전 동의를 획득을 안 하고 그냥 한 28만 주 정도를 나중에 발행을 해버려요. 발행을 해버리니까 뉴옵틱스는 어떻게 했어요? 빡치죠. 그렇죠. 빡치니까 바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정에 따라서 너네들 약정 위반했으니까 그 투자금 조기 상환해달라. 그 다음에 그리고 위약벌로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을 하면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전 동의권 계약 위반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20억 내놔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1심에서는 뉴옵틱스 쪽이 이겨요. 이기는데 2심의 고법에 가서 이게 뒤집힙니다. 틸론이 이겨요. 그때 이제 고법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를 하면 되게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그냥 주주잖아요. 신주를 인수했으니까 그냥 주주인데도 그 회사 쪽에서 일정한 어떤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보통은 이면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은 그 불법이다 해서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이면 계약으로 보장해줬더라도 보장을 안 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이건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신주 인수를 해서 들어온 투자자한테 어떤 특정한 그 신주 인수의 대가로 어떤 수익을 일정한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주기로 하는 그런 계약은 무효다.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투자자한테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추천권 또는 이사 임명권을 흔히들 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는 겁니다. 그걸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사전 서면 동의권. 그 투자 대상 회사가 중요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때 그 투자자의 허락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사전 그 동의권 이걸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전 동의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무런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틸론 대 그 뉴옵틱스 건이 과연 사전 동의권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냐 하는 그게 쟁점이 된 겁니다. 쟁점이 됐는데 그 고법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효다. 왜 무효냐면
그냥 그 신주를 그 인수한 네. 그 글자 그대로 그냥 신주를 인수한 그 신주 인수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네. 그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일 뿐인데 이 투자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투자자에 대해서 다른 주주들한테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권리가 너무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 회사의 그 경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떤 뭐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다른 투자자들이 갖지 못한 그런 권리가 또 부과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했다가 회사가 그 주식 대금을 환급을 해주려고 하면 회사가 회계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 걸 가져야 됩니다. 회계적으로. 그런데 이 약정상으로 보면 회사가 회계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약정에 따라서 그 주식 대금을 그 위약별로 이렇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약정. 그러니까 너무 투자자 쪽에 어떤 그 강한 그 일반 주주들과는 불평등한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으로는 이런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그 막 권리를 주는 이런 그 어떤 회사 경영에 대해서 그 이런 그 강한 그 권리를 주는 그런 그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법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일종의 뭐 황제주 비슷하게 막 내가 동의 안 해주면 안 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마음대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이제 이런 어떤 황제주나 다름없는 그 이런 주식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 발행할 수가 없다. 이런 주식은 그 다른 주주들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불평등한 그런 그 어떤 그 위치에 지위에 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무효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고법 그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법 재판부에서도 이게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어떤 주식회사의 뭐 경영권 보호 또 뭐 주주들 간의 어떤 평등 이런 게 확보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떤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 안 주면 그렇죠. 아니죠. 다른 주주들이야 세월 좋을 때 투자했으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어떤 회수할 수 있는 그 안전 장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치가 금지되어 버린단 말이죠.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투자 활성화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제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그 이러한 그 권리, 어떤 사전 동의권 같은 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담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상법이 개정될 필요도 있다. 그러면서 2008년하고 2009년에 이러한 권리를 담은 그 종류 주식 발행이 논의가 되어서나 무산된 바 있음 이렇게 이제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이 판결문도 약간은 이거 좀 혼란이 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 재판부도 이 판결에 따른 어떤 예상되는 후폭풍 같은 걸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상법상의 대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분명히 위배된다. 이런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 주식에 이런 사전 동의권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런 종류의 주식은 우리나라 그 상법 체계상으로는 발행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럼 티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웨이도 비슷한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웨이는 똑같습니다. 조금 심하긴 똑같죠. 티웨이는 똑같죠. 이건 티웨이는 어마무시한 그 사전 동의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사전 동의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 티웨이에 이 사전 동의권이 들어가 있는 티웨이 항공하고 JKL하고 맺은 이 계약은? 약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티웨이 항공에서 이 사전 그 동의권을 무시를 하고 어떤 자금의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이나 예.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예. 그 JKL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뭐 어떤 그 배상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계약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게 비슷한 게 네. 그 예를 들면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를 해서 네. 우리는 1년만 계약하기로 한다. 네. 라고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서로. 그럴 수 있죠. 1년 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이제 계약대로 나가 주십시오 세입자님. 그랬을 때 세입자가 나는 몰라 그 계약 모르고 뭐 우리나라 다른 법에 2년이 보장돼 있다. 거기에다 2+2년이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나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면 집주인이 우리가 맺은 계약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라고 들이대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같은 게 계약보다 그러니까 사적인 계약보다 그렇죠. 전체적 원칙에 위배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 법에 충돌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도 또 충돌하는 면도 있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1년만 살고 싶은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대신 조금 싸게 살자. 나 예를 들면 재건축할 것 같고 뭐 이런데 진짜 한 1년만 살게 그 대신. 네. 그 대신 월세 한 100만 원쯤 되는 집인데 네. 월세 40만 원에 줘. 야, 이 집에서 1년만 사는 세입자를 어떻게 구해? 그럼 서로 합의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법으로 이런 식으로 강제를 내놓으면 그런 그렇게 계약을 서로 하고 싶은데도 못 해. 불안하죠. 그런 거죠. 했다가 이게 이제 뭐 이 뉴옵틱스하고 틸론 간에 여기는 네. 법적인 그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네. 그 소송이 이제 고법 이제 그 판결 결과가 이제 나왔고 이게 뭐 웬만한 신문들은 이 기사를 다루지도 않았어요. 예.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뭔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그 뭐 법률 전문지 한군데서인가 이거를 아하. 이제 마침 다뤘더라고요. 예, 다뤘는데 사실은 그 이게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 유사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쟁들이 예, 있어요. 예. 2016년도에 예. 그 코스닥 기업인데 A 사모펀드가 이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예. 그 코스닥 기업이 역시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합니다.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하고 이 A 사모펀드가 사전 동의권을 확보를 합니다. 예. 똑같아요. 너네들이 나중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뭐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거를 발행할 때는 그 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 티웨이 항공도 티웨이 항공이라는 회사하고 투자자하고 맺은 약정이죠. 예. 그 다음에 틸론하고 뉴옵틱스도 뉴옵틱스라고 하는 투자자하고 틸론이라고 하는 회사 간에 맺은 약정입니다. 예. 그런데 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 간의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기업의 대주주 측하고 여기 투자를 한 A 사모펀드하고 주주 간 계약을 맺어서 예. 그 주주 간 계약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너네 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을 하거나 전환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할 때 너네 대주주 측이 이사회가 그런 의결을 우리 A 사모펀드에 허락 없이는 못하도록 그렇게 너네들 대주주 측이 그런 의무를 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주주 측 사람들이 전부 다 회사의 이사회예요. 이사회 멤버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어차피 너네들이 주주이면서 4명인데 너네들 4명이 다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인데 4명이 다 보니까 그냥 이사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예. 주주 간 약정만으로도 그 이사회 결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겠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굳이 회사하고 별도의 약정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럼 지금 사례하고는 좀 빗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죠. 그것도 예.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법적 분쟁까지는 안 갔는데 예. 그랬는데 그 이 코스닥 기업이 2019년도에 예. 사전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을 이제 한 몇십만 주를 네. 발행을 해요.
예. 전환 우선 다른 사모펀드한테 이게 몇십만 주를 발행을 해요. 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또 하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뭐 자금 필요하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돈이 예. 필요하니까 그 연구개발 자금하고 시설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예. 발행을 해요. 하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A 사모펀드가 또 빡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주간 약정을 위배를 네. 했으니까 네. 그래서 너네들 그 위약벌 내놔라 돈 내놔라 예. 하면서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 코스닥 기업이 여러 군데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그래서 여러 군데 그 알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 물어줘도 된다. 이게 기존의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왜냐하면 회사의 그 주주로서의 어떤 그 권리나 의무하고 예. 회사의 그 이사로서의 권리나 의무는 다르다는 거죠.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예. 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되는 그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자체가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회사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 야, 우리 주주간 약정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경우에는 뭐 주주간 약정에는 어떻게 돼 있지?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주간 약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대주주 측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라는 이유로 주주간 약정을 맺어서 이 주주를 통해서 이사를 컨트롤해서 네. 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 부분을 훼손을 시켰다. 그리고 그 400억 원의 그 다른 사모펀드를 상대로 주식을 발행해서 연구개발 자금하고 시설 투자 자금 400억 원을 마련하는 게 예. 그게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라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네. 회사를 위해서 그것이 옳고 필요한 결정인데 그것이 단순히 그 주주간 약정에 의해서 사전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전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들이 주주간 약정이 안 돼 있으므로 이건 내가 찬성할 수 없지 반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부 다 이제 그런 어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저만 알아요. 밖으로 나온 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네, 이게 네. 이제 그런 그 이 사전 동의라고 하는 게 예. 그 이미 그 우리나라의 법률 그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전 동의가 어떤 주주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저렇게 틸론이나 뉴옵틱스 같은 법적 소송 사례를 통해서 이게 선례가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거네요. 선례가 만들어졌고 대법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약정이 드문 게 아니에요. 아주 흔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네.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사모펀드들이 들어갈 때 저런 약정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JKL처럼 저렇게 많은 뭐 엄청난 조항들을 넣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컨대 신주 발행이라든지 어떤 그 회사의 그 주식 잠재적인 예. 주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정도 조항들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좀 우리 그 고법재판부가 네. 예. 실제로 우리 너무 자본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관행을 뭐 얼마나 고려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그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양자 간에 뭔가가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이 계약의 내용이 미풍양속에 충돌함이 없는지 네. 내지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윤리에 저촉됨이 없는지 그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건데 그 판단 자체도 자의성이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무슨 계약 맺을 때마다 그럼 그 계약이 옳은지에 대한 소송을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그걸- 문제가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사모펀드가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사적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제 네 참견할 거야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네.
분위기가 이래요. 판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내가 사전 동의를 계약을 했지만 이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회사 쪽에서 이거는 판례를 보건데 사전 동의 이건 받을 필요가 없는 안 들어도 거네.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사모펀드들은 돈을 빼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사모펀드는 여기는 이제 볼장 잡았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네. 그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CB를 발행하거나 신주를 발행을 하는 행위를 하는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그래 저건 뭐 사전 동의 요청을 했으면 우리가 어차피 사전 동의 했을 사안이야. 우리가 동의했을 사안이야. 저걸 우리가 반대했겠어 하는 거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우리 그 지분 가치를 너무 희석하는 거지. 네. 그렇게 저 자금 조달의 어떤 긴급성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회사 쪽하고 뭐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든지 네. 아니면 그냥 투자금을 회수를 돈 갚아라. 하는 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게 현실화됐을 때 그게 판단을. 근데 이번 판단은 돈도 안 돌려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돈은 넌 투자한 거니까 다 그럼요. 주고 뭘 줘 이거고 그 돈을 투자할 때 조건인 여러 가지 허락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지 않냐 지금. 그래서 앞에 그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좀 마찰이 생겼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A 사모펀드가 그 이 회사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 그냥 그 장외 매각으로 털어버렸습니다. 조금 약간 좀 수익을 조금 냈어요. 원금 대비해서 조금 그 손해는 안 봤는데 이게 지금 그 보니까 어제 그 신흥 SEC라고 하는 그 회사가 CPS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JKL 파트너스, 산은, 대신증권, SK증권,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그 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공시를 보니까 그 이 투자자 쪽에서 앞으로 사전 동의권, 협의권, 이사 지명권을 우리가 보유할 예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확정하겠다고 그렇게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법에서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게 어차피 그 물론 대법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기존에 했던 대로 해놓겠죠. 근데 이게 무효화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 주주 간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와 투자자 간의 약정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골치 아픈 거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환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들은 주로 이제 자금이 빌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빌려준 펀드들은 이런저런 너 내 동의를 받아야 돼. 특히 주식을 막 많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같은 거 뭐 BW 이런 거 막 발행하면 안 돼. 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종의 락업을 걸어놓은 건데 보험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거 안 지켜도 되겠네? 우리 돈 필요하면 또 뭐 이렇게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해요. 그러면 전환 우산주를 그동안 발행했던 회사들은 이런저런 약정, 사전 동의 계약 때문에 성실히 주식을 더 떨어뜨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런 법이 판결이 나오면 얘네들은 이 사전 동의가 있어도 이거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환사채든 BW든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어떤 그 주식의 그 잠재 주식 또는 어떤 그 일반 보통주 이런 거를 좀 발행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사전 동의가 무효가 돼? 그러면 회사 쪽에서 자금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사회 결의에서 찍을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뭐야 나는 이 회사가 앞으로 발행 주식이 굉장히 늘지 않고 지금 현재 EPS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걸로 봤는데 앞으로 EPS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얼마든지 그 추론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사실은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서 리픽싱 한도 제한하거나 또 올라가는 리픽싱 또 따로 하라고 하던가 뭐 콜옵션 마음대로 못 주고 받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하려면 하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서로 합의한다는데 납치돼서 하는 거 아니면. 그러나 이제 다른 주주들의 이미 기존 주주가 된 분들의 권리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그 회계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한 1분만 하면 되니까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짧게 아까 보죠. 그 그림인데 그 지배 구조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요 지배 구조도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에서 보면 이 티웨이 홀딩스하고 티웨이 항공은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를 연결한다는 것은 이 티웨이 홀딩스가 지배 회사고 티웨이 항공이 이게 종속 회사라는 거거든요. 이 홀딩스가 항공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단일 지배력. 회계적으로 단일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두 회사를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그 실체로 보고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상투입비하고 손익계산서를 그냥 합산을 해서 하게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JKL이 22.4% 지분을 가지죠. 이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하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전 동의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JKL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사전 동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홀딩스가 항공을 단독으로 지배한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간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지분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분법으로. 우리가 41%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이 그 단기 순이익을 내거나 순손실을 내면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41%만큼만 땡겨오는 되지 재무제표를 다 합산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만들 때 삼바가 90%, 미국의 바이오젠에 10% 출자를 했는데 바이오젠이 회사의 주요한 에피스의 주요한 경영 의사에 대해서 사전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바가 단독 지배력이 없다. 연결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또 당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삼바를 연결을 했거든요. 우리가 90%나 가지고 있는데 연결 못할 게 뭐야 했는 거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감리를 해가지고 미국의 바이오젠이 사전 동의권 있네. 사전 동의권 있으면 단독 지배 아니야. 그러면 연결하면 안 돼.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 JKL은 에피스가 바이오젠이 가졌던 그 정도 수준의 그 사전 동의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실상의 공동 경영이에요. 저 정도 그 사전 동의권이면 사실상의 공동 경영입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 SNS에서 아주 일찌감치 그걸 제기를 했었는데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 쓰고 있어 이런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페이스북에서 김수환을 검색해 보시면 예전에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